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고? 이 집이 내 아빠랑 내가 피땀 흘려 산 집이야. 내가 감히. 엄마,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난 투자 가치를 말하는 거야.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는 게 낭비잖아? 내가 진짜 사람이야. 내 아빠가 이걸 보셨으면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법적으로 다 정리해놨지. 엄마가 반대해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아. 엄마, 이제 인정 좀 해. 세상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사는 곳이 아니야. 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에 나를 배신한다면, 내가 일군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거리로 내몬다면, 그리고 그들이 다시 용서를 구한다면 당신은 받아줄 수 있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 30층짜리 고급 아파트.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였고,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이곳에서 남편과 나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다. 남들은 우리를 보고 완벽한 가정이라 말했다. 남편은 서울에서 꽤 유명한 병원의 원장이었고, 나는 병원의 재정을 관리하며 가정을 돌보는 전업주부였다. 사실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바빠서 얼굴을 볼 시간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바쁜 와중에도 남편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평일에는 병원에 매여 있어도 주말만큼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보냈다.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평범하면서도 행복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 평온한 나날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첫째, 지훈. 지훈이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성적도 준수했고 딱히 부모 속을 썩이는 타입이 아니었다.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방에는 항상 책이 쌓여 있었고, 가끔 나랑 같이 카페에 가서 조용히 책을 읽기도 했다. 둘째, 서연. 서연이는 정반대였다. 활발하고 애교가 많아서 늘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엄마, 나 예뻐.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보고 친구들과의 일상을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게 취미였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남산 등산, 야경 구경. 남편이 바쁘지 않은 날이면 남산에 올라 서울 야경을 구경했다. 아이들은 힘들다고 투덜거리다가도 전망대에 올라가면 신나했다. 한강공원 자전거 타기. 한강공원에서 내 가족이 나란히 자전거를 타면서 바람을 맞았다. 남편은 이게 소확행이지라며 웃곤 했다. 롯데월드 놀이기구 도전. 서연이는 롤러코스터를 좋아했지만 지훈이는 무서워서 안 탄다고 했다. 서연이가 오빠 같이 타자 하며 졸랐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피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남편과 나는 웃으면서 지훈이는 어른이 되어도 조용한 사람이겠네라고 말했다.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었다. 남편은 병원 운영으로 늘 바빴다. 하지만 가족과의 시간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어떤 날은 정말 피곤해 보여서 오늘은 그냥 병원에서 자고 와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늘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집에 안 오면 서연이가 아침에 또 서운해할 거야. 그렇게 피곤한 와중에도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남편이 고마웠다. 하지만 바쁜 스케줄 때문인지 남편은 점점 피로를 느끼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의사가 자신의 건강은 챙길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평소와 달랐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볼게. 하지만 병원에서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암입니다. 나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살려냈던 남편이 정작 자신은 병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은 병원 일을 계속했다. 환자를 걱정하며 마지막까지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나 혹시 떠나게 되면 아이들 잘 부탁해. 나는 울면서 소리쳤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은 나랑 같이 아이들 결혼식도 보고 손주도 보고 오래오래 살아야 해. 하지만 남편은 끝내 병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텅 빈 느낌이었다. 서윤이는 울면서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나는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몇 년 동안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걱정해 주었다. 지훈이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고 서연이는 틈틈이 전화를 걸어 내 건강을 물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아이들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집에 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병원 운영하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아빠가 남긴 건데 쉽게 손 놓을 순 없지. 서연이는 뭔가 말을 하려다 말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냥 아이가 내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됐다. 엄마, 혹시 병원 정리할 생각은 없어? 병원 말고 다른 투자해 볼 생각 없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점점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 엄마, 아빠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혹시 유산 정리는 다 끝났어? 그제야 나는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나를 카페로 불렀다. 서연이도 같이 왔다.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나갔다.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나를 걱정해서 만나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딘가 어색했다. 엄마, 혼자 지내는 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익숙해졌어. 내가 대답하자 지훈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우리도 마음이 불편해. 차라리 우리랑 같이 살면 어때? 그래,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면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 나는 순간 당황했다. 엄마는 지금 집이 편해. 너희 집으로 가면 불편할 거야. 그때 지훈이가 본론을 꺼냈다. 사실 엄마가 병원까지 신경 쓰는 건 너무 힘들잖아. 그냥 우리한테 맡기는 게 어때? 서연이도 거들었다. 엄마는 이제 편하게 사셔야지. 병원 운영 같은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 아빠가 평생을 바쳐 만든 병원이야. 내가 함부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엄마가 직접 운영할 거야? 솔직히 엄마는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넘기는 건 다른 문제야. 그건 내 아빠의 유산이야.
지훈이는 표정을 굳히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현실을 좀 보세요. 엄마 혼자서는 다 감당 못해요. 병원 운영도 힘들고 재산 관리도 쉽지 않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도와주는 게 낫지 않아. 내 아빠가 남긴 걸 내가 함부로 넘길 순 없어. 그날 이후로 아이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어느 날 지훈이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요. 뭔데? 엄마가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건 무리야. 전문가도 아니고 직원들한테 맡겨놓는다고 해도 결국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병원을 매각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야. 나는 황당했다. 너희는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나는 아직 병원을 정리할 생각 없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건 가족을 위한 결정이야.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병원을 팔아서 돈을 나누자는 거야? 지훈이는 순간 말이 막힌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도 알잖아. 우리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아이들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재산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걸. 병원과 집 문제로 고민이 깊어질 때쯤 나는 몇몇 친구들에게 상담을 했다. 남편이 떠난 후 친하게 지내던 몇몇 동창들과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아이들이 병원을 넘겨받고 싶어 해. 내가 계속 운영하는 게 맞을까? 절대 바로 넘겨주지 마. 재산 문제는 가족도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어.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설마 나한테 해를 끼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즘 그런 문제로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 친구들은 한결같이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설마 우리 애들이 그럴까? 라고 생각했다. 나는 결국 아이들의 말을 믿기로 했다. 며칠 후 지훈이와 서연이를 불러 저녁을 함께 먹으며 내 결정을 이야기했다.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병원과 재산을 너희에게 넘기려고 해. 진짜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는 당장이라도 뛰어오를 듯이 기뻐했고 지훈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다 잘 관리할게요. 나는 그 순간 안심했다. 내가 좋은 결정을 했다고 믿었다. 나는 병원의 경영권을 지훈이에게 넘겼고 강남 아파트도 두 아이의 공동 명의로 바꾸었다. 나는 내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돈만 남겨두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하다고 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 아이들에게 부담을 덜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변한 것이 없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나를 찾아왔고 가끔 함께 식사도 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화 횟수 줄어듦.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식사 약속 취소.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외식했는데 이제는 바빠서 다음에 봐요라는 말이 늘었다. 무관심한 태도. 내 건강을 걱정하던 말들이 사라지고 대화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수준이 되었다. 나는 서운했지만 애들도 다들 바쁜가 보지 하고 넘겼다. 그러다 어느 날 지훈이가 뜬금없이 나를 찾아왔다. 엄마,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사실 이 집 내가 임대 놓으려고 하는데.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응? 임대라니?
무슨 말이야? 그냥 이 집을 새 놓으면 꽤 돈이 될 것 같아서 엄마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싶어서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엄마가 사는 곳이야. 이제 4명이잖아. 그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4명이긴 하지만 엄마가 살아온 집이잖아. 내 아빠랑 우리가 함께한 집이야.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 집 너무 비싸. 새 놓으면 한 달에 몇백만 원은 받을 수 있어. 엄마가 작은 집으로 옮기면 그 돈으로 더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나는 기가 막혔다.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건 투자야. 엄마도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죠. 그때 옆에 있던 서연이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엄마. 어차피 집이 커서 엄마 혼자 쓰기에는 부담스럽잖아. 서연아, 너까지 왜 그래? 네, 오빠 말이 맞다고 생각해. 서연이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믿고 내 모든 걸 내어준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버텨보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이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엄마, 법적으로 이 집은 내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정리 좀 해야 돼. 정리라니?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강제로라도 계약할 수밖에 없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내 아들이 할 말인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내 모든 걸 다 줬지만 결국 나는 빈손이 되었다. 결국 나는 그 집에서 나와야만 했다. 나는 결국 강남의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아이들이 내 집을 차지한 후 나는 가진 돈을 털어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3평 남짓한 방에는 작은 창문 하나뿐이었다. 전에는 강남에서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 벽이 보였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거울을 보면 초라해진 내 모습이 보였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남편과 함께 했던 삶, 아이들과 함께 웃던 시간이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가난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이었다. 돈이 필요했다. 가지고 있던 돈은 몇 달 만에 거의 바닥이 났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시장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가 낀 그릇을 닦다 보면 손이 쪼글쪼글해졌다. 주방장은 나를 힐끗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주방 밀려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에 기분이 나빴겠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내겐 이 일이 필요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아이들이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서연이에게 몇 번 전화를 걸어봤다.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잘 지내나 해서. 나 바빠. 다음에 전화할게. 전화는 항상 그렇게 짧게 끝났다. 지훈이한테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처음에는 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이렇게 살아선 안 돼.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그날도 시장 근처에서 빈병을 주워 팔려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나를 빤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 혹시 박 여사님?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었다. 김수광. 남편의 오랜 친구였다. 김수광은 원래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남편이 그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그가 나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여사님,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다. 너무 초라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김수광은 듣고 난 후 화가 난 듯 테이블을 3개 내리쳤다. 그 애들이 정말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다 넘겨줬는데. 아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사님, 혹시 아세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회사에 투자했던 거. 나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여전히 병원 이름으로 남아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병원 경영권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병원을 되찾을 수 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인가? 김숙광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사님,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 김수광 대표를 만난 후 내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투자금과 병원의 지분을 활용해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는 망설였다. 지금 와서 이런 걸 되찾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여사님,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여자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포기하면 영원히 아이들에게 휘둘리며 살게 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다. 며칠 후 김수광 대표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검토했다. 남편이 생전에 투자했던 회사가 지금은 꽤 큰 기업이 되어 있었고 그 기업의 지분 일부가 아직 우리 병원 명의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지분을 통해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을 얻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다름 아닌 지훈이가 현재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요 투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란 참 재미있네. 몇 개월 동안 준비를 마친 후 나는 드디어 아들의 회사로 향했다. 입구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이사회요? 직원은 의아해하며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황급히 자리를 정리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로 향했다. 지훈이는 아직 내가 온 줄 몰랐다. 나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몇 분 후 지훈이가 들어왔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다. 엄마?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가 여긴 왜? 나는 조용히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고 차분히 말했다. 나는 이 회사의 주요 투자사인 JH 메디컬의 이사회 멤버야. 지훈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그 회사에 투자한 병원이 우리 병원이야. 그리고 나는 그 병원의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할 권한이 있어.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엄마가 모든 걸 너희에게 넘겨줬을 때 난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지? 지훈이는 입을 열었다. 엄마, 그건 그냥 우리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럼 엄마를 내쫓은 건? 엄마한테 연락 한 번 안 한 건? 지훈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때 옆에서 회의에 참석한 몇몇 이사들이 나에게 물었다. 박 여사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나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나는 이 회사를 뒤집을 생각은 없어. 다만 엄마를 배신한 대가가 어떤 건지 알게 해주고 싶을 뿐이야. 지훈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엄마가 다시는 너희를 믿지 못하게 된 데가 이제 내가 직접 감당해야겠지.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이와 서연이가 나를 찾아왔다.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잠깐만요. 돌아보니 지훈이가 헐레벌 뛰어오고 있었다. 서연이도 조용히 따라왔다. 나는 멈춰 섰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 줬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는 울먹였고 지훈이도 눈을 피하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엄마, 다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뭔데? 엄마가 다시 너희를 믿고 예전처럼 다 받아주길 바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엄마랑 다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다. 한때 내 전부였던 아이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너희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냥 돈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가족이었을까? 지훈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너희는 기회를 가졌어. 그런데 스스로 그걸 버린 거야.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모든 게 돌아가진 않아. 너희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제야 알겠지.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리고 나는 돌아섰다. 뒤에서 서연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정말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멈칫했지만 다시 걸어갔다. 엄마가 버린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놓아버린 거지. 그렇게 나는 두 아이를 뒤로 한 채 떠났다. 그들이 어떤 후회를 하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그 일을 마무리한 후 나는 강남을 떠나 제주도로 왔다. 한때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행복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휘둘릴 필요가 없었다. 지금 내 손에는 아이들에게 빼앗겼던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자, 나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다. 가끔은 혼자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란 걸. 아이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이제 서울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들리는 소식은 내 귀에 들어왔다. 지훈이가 운영하던 회사가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투자 지분을 회수한 후 회사는 자금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투자자들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커졌고 결국 회사 이사회에서 지훈이의 해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리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서연이 역시 다르지 않았다. 강남에서 화려한 삶을 살던 서연이는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자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 쇼핑,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서연이는 몇 번이고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번은 번호를 바꿨는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 순간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나 너무 힘들어.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너희가 내게 했던 걸 생각해봐.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해서 엄마가 다시 받아줄 것 같아. 엄마, 제발.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다시 손을 내밀면 그 아이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아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제주도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좋았다. 나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내 앞에 서 있는 기운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었다. 지훈이었다. 한눈에 봐도 초췌했다. 턱수염도 깎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 그날 마지막으로 봤던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지훈이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지훈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엄마한테 미안해요. 정말로.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돌아가진 않아.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엄마가 알았으면 해서. 나는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그럼 이제 내가 깨달은 게 뭐야?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너무 크다는 거. 나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지훈이를 바라봤다. 그래, 그걸 깨달았다면 됐다. 지훈이는 힘없이 웃으며 물었다. 엄마는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다만 다시는 예전처럼 될 수 없을 뿐이지. 지훈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해. 나는 테이블에 커피 값을 넣고 조용히 카페를 나섰다. 뒤에서 지훈이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생각이었다. 나는 여전히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가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는다. 과거에 매달리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